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야. 이번엔 한국 남자니? 여기 영국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말을 한 번도 고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해 부모의 속을 숫덩이로 만들더니 돌연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딸이 5년 만에 나타나서는 뜬금없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국 남자를 데리고 나타난 딸의 모습을 보고 부모는 매우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라고 합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오늘은 우리 딸 엘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엘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남달랐어요. 아마 처음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엘리가 터뜨린 첫 울음소리는 얼마나 컸는지 병원 간호사들도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으니까요. 남편은 농담처럼 엘리가 오페라 가수라도 될 모양이야 하면서 웃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어딘가 다를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엘리는 갓난아이 때부터 다른 아기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만 울기 마련인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도 엘리의 고집스러운 기질은 더 뚜렷해졌어요. 말을 배우기 전에도 이미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죠. 유치원 시절이 되면서부터 선생님들과의 상담 시간은 늘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는 정말 똑똑하고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협력하는 법을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마다 기질이 다 다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뀌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뛰어난 지능을 인정받았어요. 매 학기 성적표는 늘 완벽하게 가득 찬 우수 평가로 채워졌죠. 그렇지만 학업과 달리 행동평가란에는 늘 빨간 글씨로 개선 필요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죠. 엘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사소한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잡으려 했고 때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니까요. 한 번은 역사 시간의 교과서 내용이 지나치게 영국 중심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 방까지 불려가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앞에 두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엘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좀 공격적이라 반 친구들이 당황해요. 저는 엘리에게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엘리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엘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틀린 건 고쳐야죠.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강한 게 혹시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엘리는 더욱 까다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문제로 담임 선생님께 자주 연락을 받았고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이들과의 사소한 갈등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드는 성격 때문이었죠. 남편과 저는 그런 엘리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 엘리가 다른 아이들과 좀 더 어울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곤 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똑똑한 아이들은 원래 좀 예민하니까. 엘리가 고등학생이 된 뒤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춘기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엘리는 더욱 독립적으로 변했고
부모인 우리에게도 자주 도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밝은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충격을 받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엘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이게 학생이 할 행동이야? 하지만 엘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죠. 아빠,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 몸에 대해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 당시엔 딸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강압적으로 엘리를 훈육하려 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진 건지도 모르죠. 엘리는 이후로도 종종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파티에 다녔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와 대화하기보다는 방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공부는 완벽했어요. 결국 엘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 첫 학기 성적표를 받고 남편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딸이 철이 든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은 우리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엘리가 20살이 되는 그 해에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가족 모두를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멀리 떠나버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딸의 그 특별한 기질이 언젠가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당시에는 조금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간 뒤 엘리는 이제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캠퍼스 생활에 금세 적응했지만 우리와의 소통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오는 전화와 메시지조차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죠.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단조로운 문장들에 저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엘리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방문이라며 집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선 엘리의 옆에는 덩치가 크고 팔과 목까지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리, 옆에 있는 분은 누구니? 엘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은 브래드예요. 럭비팀 주장이고 저랑 사귀는 사람이에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부모로서 갖는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밤 엘리와 브래드가 집을 떠나자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저 친구, 너무 거칠어 보이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요. 하지만 엘리를 믿어봐야겠죠.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의 생활은 점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매번 집에 올 때마다 엘리는 브래드와의 화려한 데이트나 파티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죠. 브래드는 대학 럭비팀 스타예요. 프로팀에서도 눈독 들이고 있대요. 엄마, 우리가 결혼하면 얼마나 멋진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대꾸조차 못하고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남편은 참다 못해 엘리에게 한 번은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엘리, 너는 아직 어리고 인생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엘리는 오히려 날카롭게 대답했죠. 아빠는 늘 내 선택을 의심해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도요. 그 후로 엘리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주말마다 파티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학교에서도 공부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 외의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불안하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어느 늦은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엘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좀 무서워요. 브래드가 다른 여자와 있었어요. 제가 따지니까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정말 겁이 나요. 저는 당장이라도 딸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엘리, 당장 집에 돌아와 쉬렴. 하지만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닌지, 브래드가 엘리를 상처 입히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저는 엘리의 대학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누구도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대학 측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가 휴학계를 제출하고 기숙사도 비웠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놀라서 급히 그녀가 머물던 아파트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은 비어 있었고 집주인은 그녀가 몇 주 전에 짐을 빼고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서야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잠시 여행을 떠나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언젠가 다시 연락할게요. 문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경찰은 엘리가 성인이고 스스로 여행을 떠났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밤 저는 딸의 방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서 SNS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닫혀 있었고 친구들도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매일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2달쯤 지난 어느 날 엘리로부터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다낭 해변에서 밝게 웃고 있는 셀카와 함께였죠.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일단 안도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그런 연락 방식에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1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소식은 점점 더 뜸해졌죠. 저는 밤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쳤고 남편 피터 역시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엘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어요. 가끔씩 아주 짧은 메시지와 사진들이 도착하긴 했지만 늘 똑같은 말들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낡은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라오스의 강가에 앉아있는 모습과 함께 걱정 마세요. 잘 지내요. 저는 매번 긴 답장을 보냈어요. 제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금만 더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짧고 형식적인 메시지뿐이었죠. 엘리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지쳐 있었어요.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보내온 사진과 함께 지금 여긴 따뜻하고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저는 더 이상 기쁘지도 않았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메시지 속에 엘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눈엔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 미소조차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엘리의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죠. 죄송해요. 저희도 엘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녀의 SNS 계정은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통화 시도 역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경찰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여행을 떠난 것이라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우리 집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와 피터는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서로 별말 없이 밥을 먹었고 엘리의 방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방에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찍은 사진이 도착했어요. 그때는 조금 더 긴 메시지가 함께였죠. 여긴 꽤 현대적이고 좋아요. 일도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기에 금세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딸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금도 모르는 채 그저 막연한 메시지만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지독한 고문 같았죠. 그리고 엘리가 떠난 지 어느덧 5년째 되는 어느 날 그녀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이었어요. 엄마,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여기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요. 메시지 속 엘리의 얼굴은 이전과 다르게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죠. TV에서 가끔 접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나 보수적이라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엘리가 정말 안전한지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장소가 될 줄은요. 한국에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저희는 한국에 대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가끔 TV 뉴스에서 보던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나 핵 위협, 그리고 가끔 나오는 기이한 음식 문화, 그리고 K-팝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 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서 한국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하고 또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본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나라라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우리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5년 만에 보는 딸, 엘리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정말 제 딸인지조차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는 많이 말라 보였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갑고 반항적이던 눈빛 대신 부드럽고 성숙한 느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을 잃고 그저 엘리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엘리 역시 제 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도 뒤늦게 나와서 우리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죠. 집 안으로 들어온 엘리는 곧바로 손을 씻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엘리는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식사를 함께 하려 하지 않았고 항상 자기 방으로 음식을 가져가 혼자 먹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엘리는 자연스럽게 저희와 눈을 마주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여행 다니면서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음식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엘리의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엘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다음 날부터 엘리는 더욱 놀랍도록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이 정원을 손볼 때도 스스로 도와주었죠.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 하나도 엘리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런 엘리를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곤 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죠. 하지만 우리는 엘리가 이런 변화를 겪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엘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불렀어요. 남편과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걱정이 스쳤죠.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혹시 다시 떠난다고 하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저와 남편은 동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순간 브래드가 떠올랐어요. 남편 역시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엘리야, 결혼? 혹시 그 브래드라는 친구와 다시 만난 거니? 엘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브래드랑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에요. 한국에서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김지훈이에요. 처음엔 그저 여행 중에 만난 친구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엘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 지훈을 만났다고 했어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한국에서 건축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처음에 지훈이 가진 침착함과 배려심이 답답하기만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그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고 했죠. 엄마, 저 예전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훈 오빠랑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 기다림의 가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엘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르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것들을 낯선 나라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죠. 얼마 뒤 지훈이 직접 영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긴장해서 손까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영어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엘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지훈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는 내내 항상 우리를 먼저 배려했고 엘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엘리가 보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 엘리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었고 주변 사람의 기분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엘리는 지훈과 대화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훈이 한국에서의 삶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영국과는 다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똑같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국에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가족들도 만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 보시면 엘리자베스가 왜 한국에서 마음을 잡게 되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죠. 좋아요, 지훈 씨.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던 나라에 우리 딸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데 부모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죠. 지훈과 엘리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아직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초대를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한국은 우리에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진 않을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공항에서 지훈의 부모님을 만난 순간 곧 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지훈의 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다가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 짧은 영어 문장 하나를 하시기 위해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말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잘 느껴졌죠.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지훈과 엘리는 저희를 데리고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영국에서 가끔 보던 뉴스에서 나오는 북한 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낯설고 폐쇄적인 문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밤늦게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길거리를 다니고 가게들이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놀랐죠. 며칠 후 지훈의 고향이라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의 할머니는 처음 보는 저희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품에 꼭 안아주셨죠. 통역 없이도 할머니의 손길에서 그 따뜻한 환대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참 고맙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지훈이 통역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의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한국의 가정식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은 제가 난생 처음 맛보는 것들이었죠. 김치, 불고기, 잡채, 여러 가지 나물들. 모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젓가락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저와 남편을 위해 엘리와 지훈이 친절히 도와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훈의 아버지는 통역을 통해 우리 아들과 엘리가 만난 것은 큰 행운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 여행을 계속하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가 가진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배려는 제가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한 번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엘리가 핸드폰을 음식점에 두고 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급히 식당으로 되돌아갔을 때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으며 엘리의 핸드폰을 안전히 돌려주었죠. 영국에서라면 아마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지훈과 엘리는 저희를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훈은 진지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결혼을 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에요. 하지만 엘리에게는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죠. 두 분께서도 한국에 자주 오셔서 함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훈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에 아직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사실은 더 분명했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난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엘리가 거기서 살게 된다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지훈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나니 엘리가 왜 한국에서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는지 알겠어요. 우리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한국에 남겨져 있었어요. 몇 달 후, 엘리와 지훈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전통 한복을 입은 엘리가 지훈과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토록 걱정했던, 때로는 속을 썩이던 우리 딸이 어느새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엘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엘리의 출산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딸아이가 건강히 태어났고 엘리는 딸의 이름을 수아라고 지었어요. 처음 수아를 안았을 때 저는 너무나 감격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엘리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아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엘리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앞으로 고생 좀 하겠구나. 엘리도 함께 웃었어요. 몇 년 후, 수아가 자라는 동안 우리는 자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와 지훈은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어느 날 지훈이 저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괜찮으시면 한국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수아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영국에서의 삶도 좋지만 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게 될 줄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